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인생은 황금 비율입니까? 치우치지 않는 삶의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품질과 디자인이 모두 뛰어난 것을 명품이라 부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의 성숙함과 외면의 유려함을 고루 갖춘 사람이 진짜 명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딴으로 치우칩니다. 돈을 벌어야 한다며 건강을 뒷전으로 미루다 병을 얻기도 하고 화려한 인테리어와 장비에만 집착하다 정작 본질의 실력을 놓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은 한쪽으로 치우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는 성공과 행복을 결정짓는 인생의 밸런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카페를 예로 들어볼까요? 아무리 비싼 장비가 있어도 바리스타의 내공이 부족해 벨벳 같은 밀크폼을 만들지 못하면 그 라떼는 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커피 맛은 일품인데 적객이 불친절하다면 손님이 다시 가고 싶을까요? 훌륭한 맛은 기본이고 여기에 공손한 말투와 밝은 미소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균형이 잡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은 입으로도 커피를 마시지만 사장의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도 마시기 때문입니다. 물건만 파는 곳은 롱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얻는 자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세상을 흑백 논리만 바라보면 삶은 고통스러워집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철학을 고수하면서도 대중의 입맛에 맞는 음료를 출시하며 손님과 소통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장은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라는 본질을 되새겨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사장은 위기 속에서도 상생할 아이디어를 찾아내지만 돈만 바라보는 사장은 그저 환경 탓만 하며 무너집니다. 시선을 높게 잡고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치우치지 않는 삶의 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중용 지위 덕야, 기지을호. 중용의 덕됨은 지극하구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범한 듯 하나 변함없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높은 경지라는 뜻입니다. 또한 공자께서는 과여불급이라 하여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실력 없는 친절도 진심 없는 기술도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문질 빈빈, 즉 겉모양의 아름다움과 본바탕의 실실함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군자라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성숙과 외면의 유려함의 조화가 바로 이 성인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치우친 삶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부터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일에 매몰되지 말고 아침 운동으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치우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밝은 인사로 먼저 대화를 시도하고 인사는 마음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나의 내공과 태도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지 않은지 매일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당신이 균형을 잡으려 노력할 때 당신의 매장과 인생은 비로소 명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흑과 백 사이에 수많은 색을 조화롭게 섞어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오늘 기술에 치우치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놓쳤습니까? 성공은 실력과 진심의 합작품입니다. 온도가 적절한 온도와 압력의 균형 속에서 가장 완벽한 맛을 내듯 여러분의 인생도 치우침 없는 균형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행군편. 3. 송양공의 겉멋은 총극일 뿐 인의가 아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목은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 삼국시대의 일이다. 위나라 장군 곽해가 한중에 있었다. 총나라 유비가 한수를 건너 공격하려 했다. 곽해 휘하 장군은 유비의 병력이 강성하여 중과부적이니 강가의 진지를 구축하여 도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해가 설명했다. 제군들의 판단은 틀렸다. 우리가 강가에 진을 치면 그것은 우리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꼴이다. 유비는 우리가 교전하고 싶지 않았다는 점을 첫눈에 알아차릴 것이다. 유비는 기어코 도하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물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진을 치고 유비가 건너오기를 기다리자. 절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하면 격파할 수 있다. 그리하여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진을 쳤다. 유비가 한수의 건너편에서 바라보자니 이것은 분명 손자병법에서 논했던 바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라는 전략이 아니겠는가? 유비는 감히 강을 건너지 못하고 철군하고 말았다. 춘추시대의 일이다. 제왕공이 죽자 맹주의 자리가 비었다. 송양공은 즉 송나라 양공이 맹주가 되고 싶었지만 그럴 실력은 못 되는지라 흉내라도 내보고 싶어 인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어질고 우로운 자가 나섰으니 세상이 모두 승복하여 그를 맹주로 추대해 주길 바란 것이다. 그리하여 홍수 전투가 터졌다. 송양공이 맹주 노릇을 하려고 하니 다들 시덥지 않게 생각했다. 이에 송양공은 약소국 정나라부터 손을 봐야겠다 싶어 정벌에 나섰다. 정나라는 초나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초나라는 즉각 병력을 파견하여 송나라를 응징하러 나섰다. 송양공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홍수 강가에 진을 치기 시작했다. 송나라와 초나라가 홍수 근처에 교전하게 되었다. 송나라는 이미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초나라는 아직 홍수를 건너기 전이었다. 송나라 우사마가 공송고가 송양공에게 건의했다. 중과부적이니 초나라가 반쯤 건넜을 때 공격하십시다. 송양공은 동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질고 우로운 군대이므로 다른 사람의 위험을 빠뜨리지 않고 공경에 처한 자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초나라 군대가 안전하게 강을 건너와 진을 치기 시작했다. 공송고가 또 건의했다. 초나라 군대가 진을 치려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어서 공격하자는 것이다. 송양공은 또 거절했다. 비록 적국이라 하더라도 진용을 갖추지 않은 군대는 공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마침내 초나라 군대가 임전태세를 갖추었다. 송양공은 비로소 북을 치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결과는 송나라가 대패했다. 송양공은 경호하는 장교마저 살해되었고 본인도 부상이 심해 죽고 말았다. 이에 맹주의 꿈도 무산되고 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송양공을 비웃었다. 그때부터 송양공은 바보의 관용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러나 송양공의 살해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다. 오랜 옛날 전설의 태평성대가 있었던 군자들의 전쟁, 신사적으로 싸웠던 전통이 사라졌다며 인의가 사라지고 사기와 잔혹이 횡행하는 세상을 슬퍼했다. 이제 냉정히 생각해보자. 송양공은 어떤 사람일까? 인의가 있는 군주인가? 그는 전형적인 전통 귀족으로 조상의 영광을 되찾고 싶어 했다. 송나라는 은상의 후예인데 주 왕조가 은상을 멸하고 그 후예를 송나라에게 봉해준 것이다. 송양공은 깊은 궁궐에서 궁녀의 손에 자란 사람이다.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지라 세상 돌아가는 것에 어두운데 그런 인물이 인의를 논하며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했으니 오죽이나 잘했겠는가. 송양공 본인도 송나라는 군사적으로 약체임을 알았을 것이다. 다만 제왕공이 인의로서 맹주가 되었으니 자기도 인의를 표방하면 천하가 추대할 것으로 여긴 것이다. 하지만 다른 제후국들은 송양공을 무시했다. 심지어 초나라는 송양공이 발기한 연맹회담장에서 그를 납치하기도 했는데 노나라가 도와주어 겨우 풀려나기도 했다. 초나라에게 이런 수모와 망신을 당했지만 강대국인이 감히 건들지 못하다가 고작 한다는 일이 초나라가 보호하는 또 다른 약소국 정나라를 공격했던 것이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격이었다. 그런데 정나라를 건드렸다가 초나라가 손을 보려고 찾아오자 위처럼 총극이 벌어진 것이다. 송양공은 인이의 눈꽃만큼의 관계도 없다. 바보의 관용으로 묘사하는 것조차 그를 높이 평가한 것이다. 송양공의 사고와 언행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어이없음. 우리는 타인의 좋은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수많은 성공담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나는 나입니다. 타인과 같을 수 없으며 생각도 다릅니다. 나의 생각과 철학을 세워 나의 꿈을 실현할 때 비로소 성공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꿈 말고 오늘은 나의 꿈을 꾸어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말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